국내 방위 산업이 중동 정세 변화 속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를 계기로 한국산 방공 체계 성능이 확인되면서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주요 방산 업체들의 생산 라인이 이미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서 급증하는 수요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네, 변용진 IM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이스라엘, 미국, 이제 이란 공습 이후에 이 전쟁 양상을 보니까 우리가 알던 옛날 방식하고 다르고 그야말로 이제 뭐 공중전, 공습 위주로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전쟁 특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4년 네. 만에 본격적인 좀 전쟁이 또 하나 추가가 네.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상전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토가 붙어 있고 전쟁 초기에 이런 공습이나 뭐 항공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지속을 하면서 포격전, 참호전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은 아무래도 그런 지리적인 특성상 이란하고 국토가 붙어 있는 게 이라크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는 이제 지상전을 전개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사일로 여러 나라들을 타격을 하고 있고요. 공격을 받는 나라들,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바레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대공무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쏘는 쪽 미사일, 미국도 물론 이란 쪽을 타격하긴 하지만 방어가 결국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대공무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다른 앞으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 혹시 된다고 하면은 유럽 쪽에 만약에 확전이 된다고 해도 그쪽에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또 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사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이런 좀 대공무기의 중요성이 좀 강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지금 뉴스를 보다 보면은 뭐 카타르니 아랍에미레이트니 등등 걸프 국가들이 네. 이란에서는 미사일을 갖다 뭐 요격을 했다. 우리 천궁2가 이번에 뭐 네. 제대로 한번 떴다. 뭐 이런 소리는 들리는데. 네. 아니 근데 이란은 왜 팡팡 두드려 맞고 있죠? 그쪽은 뭐 대공 시스템이 없는 겁니까? 대공 시스템이 뭐 없지는 않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 미국의 그런 압도적인 그런 공습 능력이 네. 다른 나라랑 비교가 되지 않고 이란은 사실상 그런 현재로서는 비공식적으로 중국산 그런 대공 무기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패트리어트 시스템, 청군과 같은 것들에 대한 요격률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떨어지는 미사일을 제대로 그래서 요격을 하지 못하고 두드려 맞고 있다. 네, 이런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전쟁 양상은 달라지는 게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또 국방비 나라별로 국방비 증액하고 어떤 식으로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 대공무기에 대한 이제 국방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네.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상무기들, 특히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차, 자주포, 그런 것, 그 장갑차 이런 무기들을 많이 공여를 했고 그것들이 많이 박살이 났어요. 근데 그것들을 채워 넣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는 지금 미국이 소모한 것들은 일단은 타격 미사일도 있고 방어 측에서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것들을 급속도로 소진을 하고 있어서 심지어 또 UAE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먼저 미사일을 갖고 가는 방어 미사일을 갖고 가는 이제 그런 미사일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무기 쪽에 지금까지 좀 주도를 해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대공 무기를 채워 넣는 쪽에 그런 국방비 소요가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영훈님께서 아예 리포트를 통해 갖고 대공무기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제 평가하셨는데 대공무기 한번 좀 공부를 한번 시켜주시죠. 뭐 드론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미사일 중에도 공격용이 있고 요격용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공이라고 하면은 방어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먼저 공격을 하진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를 지키는 것들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천군 같은 것들은 미사일 고도 10km 이상의 한 20km에서 30km 이 정도 에서 떨어지는 미사일들을 요격을 하는 것들이고 대공 방어 시스템이란 거는 다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드론은 통상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저고도에 속한다고 예. 통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보통 중고도 미사일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이란이 뭐 최첨단 무기는 아직 안 꺼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고고도 미사일들, 탄도 미사일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저고도와 중고도 모든 좀 체계 쪽에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천군 같은 거는 지금 뉴스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천군 같은 중고도 미사일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좀 드론에 대한 것들 그런 뭐 좀 저고도에서 들어오는 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무기들로 또 우리나라 비호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지금 좀 더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자료 화면으로 나왔던 저게 천궁입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띄워주시죠. 사진을 잘 못 봤는데요. 예, 네. 저게 네, 맞습니다. 저게 천궁 시스템이라고 이게 천궁이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갖다가 중간에 떨어뜨리는 요격을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드론도 미사일로 요격합니까? 요격을 할 수는 드론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네. 무인기라고 할 수 있는 뭐 크기 2m 이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론은 이제 쿼드콥터 이제 작은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무인기를 보통 통칭을 하는 거고 좀 큰 드론들 높이 날아오는 드론들은 미사일로 요격을 할 수도 있지만 가성비가 안 맞죠. 글쎄. 예. 그 드론이 드론 뭐 비싸봤자 뭐 미사일- 1억 2억인데 미사일은 뭐 50억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드론을 요격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서방 국가들의 좀 골칫거리고 여러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 이란 쪽에다가 지원을 이란이 아니라 우리 뭐 이라크 쪽 이런 쪽에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드론 방어 시스템에 대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론으로 드론을 잡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지금 뭐 천광이란 또 레이저 이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레이저. 그런 것들이 가성비로는 훨씬 더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 수요가 좀 더 많아지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이저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네. 뭐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네. 이걸 갖다 드론을 갖다가 그 50억짜리 미사일로 그거를 다 떨어뜨린다는 쏠 건 수는 진짜 없고요. 예. 사실상 가성비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보병들이 소총을 쏘기도 하고 그물로 잡기도 하고 드론 떨어뜨린다고?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도 이제 가성비네요, 진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미국이 개전 한 2주 만에 돈을 뭐 10조 원 이상을 지금 썼다라고 하거든요. 미사일을 하도 퍼부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도 무한정 자원을 쏟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가성비 측면에서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 방위산업 이게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요격용 미사일이죠. 맞습니다. 네. 그거하고 우리 천궁하고는 네. 비교를 하시면 비슷한 개념의 그런 무기인데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조금 더 사거리나 뭐 그런 요격 능력 측면에서 조금 더 앞서 있고요. 그건 어디서 만든 겁니까?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만든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고 우리나라 이제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 하나 시스템이 같이 연합해서 만들고 있는 천궁은 사거리 측면에선 패트리어트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가격은 절반 이하입니다. 가격이. 거의 뭐 3분의 1 뭐 이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인기 네. 있는 무기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천궁2 얘기를 하면서 늘 이렇게 한화 시스템 네. 그리고 LIG 넥스원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오는데 LIG 넥스원이 제일 위에 언급되더라고요. 네. 그걸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같은 네. 그 여러 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네. 만들게 되는데 그 체계 통합이라고 하죠. 체계 통합. 예,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자동차를 현대차가 만들지만 그 안에는 뭐 현대 모비스나 뭐 오토에 뭐 이런 것들의 부품들이 들어가는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LIG 넥스원의 이름으로 이 천궁이라는 체계가 통상 수출이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레이더, 다기능 레이더 하나 시스템을 만들고 또 발사대 차량 이것들은 또 하나 에어로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세 개 회사가 많이 좀 둘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확실히 가성비 측면에서 좋다라는 걸 말씀 주셨는데 기술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기술력도 예.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은 뭐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인지 모르겠지만 요격률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격률. 예. 떨어지는 미사일을 얼마나 잘 맞췄느냐라는 예. 건데 사실 천궁은 이번이 거의 실전 투입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뭐 20년, 30년도 예, 넘은 굉장히 예. 좀 오래된 신뢰성을 예. 검증받은 모델이고 근데 네.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률이 90%고 천궁이 지금 96%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증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로 천궁의 그런 요격 능력은 실질적으로 실전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현 상황에서 다들 요격용 미사일이 이제 거의 뭐 소진돼 간다고 하니까 부쩍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전쟁이 또 무한정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또 전쟁이 또 다른 데서 전쟁 나기를 또 기대하면서 이 방산주를 갖다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제법 시세는 낮고 네. 조금 보면 비싸는 보이기도 하고 근데 좋아는 보이고 네. 한번 전략을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방산주는 굉장히 네. 좀 긴 호흡으로 긴 투자를 호흡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종전이 언젠간 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전쟁이 언제까지 하진 않을 거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거고요. 네. 물론 주가는 그런 종전 뉴스 트럼프의 한마디
해서 따라서 하루하루 뭐 굉장히 좀 등락폭이 큰데 그 방산주의 가치는 이제 그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소모한 무기를 얼마나 채워 넣었고 앞으로 얼마나 수요가 생길 거냐 이런 좀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예를 들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 서방 측이 지금 피해를 입은 전차 대수가 1,000대가 넘습니다. 근데 그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유럽의 생산 속도는 1년에 100대가 안 돼요. 50대도 안 되고 채워 넣는 데만 거의 20년이 걸릴 겁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예. 근데 채워 넣고 그 이상의 전력을 사실은 지금 확보를 하는 게 전 세계 국가들의 지금 목표이고요. 어허. 지금 이 이란 사태에서 소모된 미사일들 이것들도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션 같은 미국의 미사일 업체들이 만들어낸 지금의 속도를 감안하면은 지금 이 2주일 동안 소모한 이 미사일을 채워 넣는 데만 한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방산업체들에 대한 이런 발주가 아직 가시화되지도 않았잖아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발주량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거고 방위산업 주식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뭐 여전히 이제 유럽 주식이나 유럽 방산주나 이런 쪽에 비하면은 여전히 좀 매력도가 있는 주식들이 좀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전 세계 그 탑티어 방산 업체들만큼의 그 주가 상승은 아직은 안 보이는 것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란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방산주는 사실은 그런 해외 방산주보다도 더 매력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는 이 그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주가가 좀 심하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단타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지만 아하.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되고 특히 또 방산주는 민감하게 뭐 휴전이 된다 이러면 금방 빠지거든요. 네. 그럴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를 하시는 점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실 뭐 방산주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큰 고민이 없으시겠습니다만 또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각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와 또 현대로템 그 기업별로 강점이 좀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 네. 그러니까 지상무기 업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주포하고 전차를 만드는 지상무기 업체들이 1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 이란 사태 공습 이후로는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이 4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 현대로템은 10%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빠져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이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지상 무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지상 업체들이 많이 올라간 거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는 방공 무기, 미사일 이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으니까 거기에 맞는 또 LIG 넥스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좀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분야의 그런 방산 무기들의 수요가 좀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방산주를 주식 종목 관점에서 너무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좀 네. 바스켓 관점에서 좀 덜 오른 것들을 찾아서 하시는 점 좀 추천을 드립니다. 덜 오른 예. 거. 예. 지금 요것도 좀 꽤나 궁금한데 카타르 그 LNG 터미널에 드론 공격 받으면서 카타르에서 이거 제대로 읽은 겁니까? 포스 머주어라? 펄스 머저라고 합니다. 포스 머저. 네. 이제 불가항력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들하고 대전 계약을 이행하기에 이런 전쟁 때문에 불가항력이라서 우리가 선적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게 됐다. 이 얘기죠 이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LNG 운송이 중단됐는데 LNG선 하면 우리 또 한국 아닙니까? 네. 뭐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조선 3사가 지금 카타르를 통해서 네. 수주 받아놓은 수주 잔고 LNG가 60척입니다. 60척. 예, 카타르 그 예. 필드에 투입되어야 되는 LNG 선을 60척을 잔고로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올해 인도되는 것들이 25척 있습니다. 허허.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조선사가 카타르로부터 그런 선주사로부터 인도를 연기해라, 뭐 좀 멈춰라 이런 통보를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그 카타르 측에서 포스 머저를 선언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배가 투입이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좀 더 길어지게 된다면은 배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뭐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도 지연을 시키거나 혹은 뭐 잠깐 작업을 중단하라거나 그런 정도의 가능성이 조금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그거는. 상황이.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가동을 재개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은 걸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으면 카타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배 자체의 인도 지연 가능성이 리스크로 생겨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회사별로 매출을 보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이 10척, 삼성이 9척, 하나오션이 6척의 카타르 LNG선을 올해 인도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 달 정도 밀린다라고 하면은 공정률을 감안했을 때 회사별로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매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조금이지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래프로 좀 확인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이란전 뭐 장기화 우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종식을 선언한 상황이고 이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지나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왜 한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 해운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소장님이 아니 아예 배가 못 지나다니는데 이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냐 글쎄. 이런 말씀을 주셨던 예, 말이죠. 예, 예. 이게 또 조선사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또 해운주까지도 좀 네. 말씀을 주세요.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 그 컨테이너 운임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예. 한 그래요. 1년 정도 네. 컨테이너 네. 선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어. 사실 그래서 운임이 올라가는 게 조선사랑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운임 올라가는 상황은 유조선하고 LNG, 에너지를 운송하는 선박들의 운임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는데 VLCC 같은 경우에는 전쟁 전에 뭐 일간 한 10만 달러 정도의 운임이었다고 하면 지금 40만 달러 이상. LNG는 스팟 운임이 3만에서 20만. 그렇게 최소 4-5배 이상이 지금 운임이 폭등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뛰어도 그런 식으로 뜁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스팟 운임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운임들은 물론 장기 용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응은 안 하지만 이런 운임들이 굉장히 좀 폭등을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게 결국은 선사들이 돈을 벌게 되니까 나중에 발주 여력이 쌓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탱커 운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운임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미 이게 수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임이 이미 오르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VLCC라고 하는 유조선 중에 가장 큰 선종의 발주는 이미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로 운임이 더 폭등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선사들이 돈을 많이 끌어당기게 되는 거고 지금 뭐 뉴스도 나오지만 뭐 일부 장금상선이나 이런 회사들에는 뭐 5만 전 세계에서 다 선주들이 배를 빌려달라고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사가 돈을 벌게 되면 자연스럽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중에 선박에 발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네. 조선사 발주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 예. 이 사태가 좀 계속 너무 오래 장기화되면은 유가가 오르는 건 결국은 물가 상승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나중에는 물동량 하락 이런 경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임이 상승되고 있는 거는 향후에 조선사의 발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벌써 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긴 합니다만 도대체 이 마스갈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마스가 예. 지금 미국이 그거를 신경 쓸 상황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마스가 뭔미 일어나요 지금? 마스가는 멈추진 않았습니다. 멈추진 이게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그런 소식이 들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행정부 측면에서 여기에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만한 지금 여력이 없어 보이고요. 작년에 뭐 마스가 잠수함을 때문에 만들긴 만든답니까? 그럼요. 그거는 만든다.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그 조선업이 밀리는 상황은 뭐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그 조선주 주가들이 마스가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한 200% 정도 올랐고 삼성하고 현대중공업이 한 100% 언저리로 좀 올랐는데 올해는 상승률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편이에요. 현대중공업 한 15%, 뭐 하나오션은 한 10%,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좀 더 올랐는데 네.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편이고 결국은 그 얘기는 조선주 주가는 그런 마스가 미국 함정 사업 이런 것들로 많이 좀 드라이브가 걸린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당장 오늘 시황은 조선주가 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덜 올랐던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있는 것 같고 그 마스가 관련해서 올해는 사실상 큰 이벤트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들, 뭐 최근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책 관련 입안들이 들어오고 있고 결국은 조선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한국에서
행정적으로 그리고 입법적으로 조금 더 진척 단계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올해 진척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전쟁 때문에 여력이 없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조선주 주가는 다시 올해 좀 더 한 번 정도 내심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조선주 내에서도 기업별로 또 다르잖아요. 네. 예, 기업별로 좀 전략을 세워주세요. 아무래도 마스가 관련해서 가장 익스포저가 높다. 그리고 네. 미국 함정하고 연관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건 하나오션이 하나오션. 있겠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하나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그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쟁 이후에도 저는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실적 측면이나 그런 현금 여력 이런 재무적인 구조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안정성하고 마스가 성장성을 둘 다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가장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마스가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올해도 여전히 좀 그런 기대감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수주 잔고나 이런 좀 질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두 번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물론 좋은 회사지만 제한적인 좀 점이 어쩔 수 없이 마스가나 그런 미국 함정 사업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작기 때문에 네. 그런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속보가 나오네요. 국제 에너지 기구죠 IEA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제한했다. 월스저널 보도라고 하는데 글쎄 유가는 저렇게 되면은 저기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전략 비축유 방출한데 그러면 당장 유가는 안정되겠네 하는데 또 얼마나 급하면 전략 비축유까지 다시 방출하냐 싶기도 할 테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사태 자체가 풀리는 게 최선이라고 그래 그게 보여집니다. 중요하다. 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